세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나토 국가의 영공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은 냉전 시대 이후 2025년 9월에 최고조에 달했다. 분명히 푸틴은 새로운 수준에서 나토를 시험하고 새로운 수준의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부에서는 이제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국경을 침범할 경우 직접 격추하고 러시아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폴란드 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F-35와 F-16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서 나토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꽃이 탈린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공군은 9월 19일에 세대의 러시아 미그 31 전투기가 12분 동안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술 취한 조종사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명백했고 항법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대담했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토의 한계를 시험하고 동맹의 결의를 평가하며 서방을 전면전의 위기로 몰아넣기 위한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박은 단지 푸틴의 일주일 내 두 번째 중대한 실수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제 푸틴의 최근 행보는 단순히 나토를 현장으로 부르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탈린이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은 푸틴에게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나토 역사상 거의 사용되지 않은 메커니즘인 제4조를 발동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린은 푸틴의 전략적 실수에 대해 두 가지 직접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토니아는 자국의 교전 규칙에 따라 단독으로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 플랫폼에 발포하고 필요시 격추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 공군이 국경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이 조치는 에스토니아도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육로 국경을 법적으로 폐쇄하고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모스크바로 전가하는 옵션이 점점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러시아 국경에 있는 나르바 다리를 폐쇄했습니다. 이제 294km에 달하는 러시아 국경의 완전 폐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르바, 이방고로드, 코이둘라와 같은 국경 횡단 지점은 보안상의 이유로 완전히 폐쇄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국경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규모의 주요 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북부 경계에 통제된 축소는 푸틴에게 2차적인 지진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칼리닝그라드 회랑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는 않겠지만 폴란드, 벨라루스 경계가 닫혀있기 때문에 모스크백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입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40km의 대전차 참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동부 국경에 계획된 방어 벨트의 총 길이는 약 100km로 깊이는 약 40km입니다. 이는 러시아 탱크에 대한 무덤이자 잠재적 갈등 시 심각한 억제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렘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처럼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폴란드가 국경을 폐쇄하는 것, 러시아 항공기의 격추, 심지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리모르스크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나 폴란드가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 반드시 나토의 억제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는 세대의 미그 31 전투기로 구성된 군대는 에스토니아가 동맹을 신뢰할지 아니면 자체 의지를 보여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에스토니아가 단독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논의할 때 2015년 시리아 국경에서 터키가 러시아의 수호이 24기를 격추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나토 기억을 새롭게 하여 제4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정치적 불길 속에서 아마도 가장 눈에 띄고 강력한 반응은 작은 발트 국가 리투아니아에서 나왔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 도빌레 샤칼리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세계, 특히 크렘린의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터키는 10년 전에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사실 매우 무겁고 복잡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2015년 11월에 터키가 러시아 수-24 전투기를 자국 영공을 떠나라는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격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으로 두 나라 간에 몇 달간 지속된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장관의 상기는 사실상 크렘린에 대한 은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동맹 내에는 레드라인이 넘을 때 주저없이 반가쇠를 당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서방이 약하고 우유부단하다는 푸틴의 서사에 맞서 나토 내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고 발트해 지역의 긴장을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터키의 2015년 사례는 오늘날 두 가지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국경 침범은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충분한 경고 접근 호위 사이클 후에 국가의 교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앙카라가 수-24 사건에서 한 것입니다. 둘째, 그러한 중요한 밤에는 제4조 협의가 단일 국가의 결정을 집단적 보호와 연결하는 안전벨트입니다. 그날 나토 테이블이 열렸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경직되었지만 동맹의 규율은 타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파일에서도 같은 규율이 보이며 신속하지만 신중합니다. 이제 에스토니아 영공에서의 사건과의 유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아침 나토의 신속 대응 경보 체인이 즉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마리에 주둔한 이탈리아 F-35 전투기가 출격했고 스웨덴과 핀란드의 항공기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길을 잃은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R-73 공대공 미사일로 완전 무장한 러시아 공군 소속의 미그 31 요격기 3대가 있었다. 그들은 트랜스폰더를 끈 채 비행하고 있었고 비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MiG-31 전투기는 핀란드만의 바인로 섬 근처 에스토니아의 주권 영공 깊숙이 불법적으로 12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스웨덴의 그리펜과 이탈리아의 F-35 전투기에 의해 요격되어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2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폴란드 석유 회사 페트로발틱 소유의 발트해 석유 플랫폼 위를 저공 비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상기가 중요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폴란드 영공은 러시아제 드론에 의한 여러 차례의 창문 침해로 시험받았습니다. 나토 전투기들은 폴란드 영공에서 이 목표물들 중 일부를 격추했습니다. 바르샤바는 제4조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동맹은 이스턴 센트리라고 불리는 강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독일의 유로파이터 4대, F짐숙 2대, 그리고 덴마크의 방공 프리기탐이 동부 전선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이 체계는 에스토니아 사건으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이 움직임은 브뤼셀의 나토 본부와 모든 유럽 수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제4조는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회원국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모든 동맹국을 테이블로 부르는 매우 심각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를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나토 대변인들은 북대서양 이사회가 사건을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10월 1일에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4조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동맹의 법적 기억에서 제4조항은 아직 전쟁이 아닐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나토의 공식 문서에서도 제4조를 기본적인 협의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사자 중 하나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믿을 때 북대서양 이사회는 즉시 소집됩니다. 정보 공유가 심화되고 취할 조치가 함께 결정됩니다. 제4조의 드문 사용은 각 소집의 영향을 증대시킵니다. 회의가 열릴 때 단순한 성명서가 발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 조치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현재 관행에서 이 목록에는 공중 감시 리듬, 순찰창, 교전 규칙 업데이트, 정보 작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추가 제재 패키지 준비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워싱턴의 어조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백악관에서 사용된 언어는 대부분의 위기 헤드라인에서 차분하지만 신중하게 단호합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이 문제를 발표하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문제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먼 발트해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 동맹의 안보를 시험하는 파일로 간주됩니다. 둘째, 나토의 집단적 반응이 미국의 공공 외교로 지원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맥락에서 워싱턴의 협의 과정에 대한 강조는 억지력 측면뿐만 아니라 오판의 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다음의 구분은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4조는 제5조가 아닙니다. 제5조는 우리 중 한 명에 대한 공격이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원칙의 실질적인 틀입니다. 제4조는 우리가 위협을 볼 때 함께 앉아 결정한다고 명시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제4조는 가볍게 여길 절차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위기 관리 체인의 관문입니다. 동맹 역사상 소환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각 호출의 정치적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터키가 2015년에 러시아 Su-24 항공기를 격추시킨 같은 주에 있었던 나토의 긴급 회의는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사례는 교전 규칙과 억제 언어 측면에서 제4조 협의가 어떻게 배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도 제4조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동일한 조항이 동유럽에서 다시 초기 경고 플랫폼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토니아의 강력한 항의, 리투아니아의 2015년 Su-24 상기, 폴란드의 플랫폼 경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조용하지만 신속한 이륙, 이 모든 것의 합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인내심도 있지만 조급함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러시아 대중에게 번역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실수는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크렘린의 사무실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예산, 산업의 공급망, 지역 무역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모스크바를 가장 어려운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움직임이 유럽연합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미국과 나토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대서양 양쪽에서 영구적인 임무의 논리가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턴 센트리는 위기 임무가 아닙니다. 이미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획 소프트웨어에 추가되고 물류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상에서의 더 긴 체류, 더 빈번한 탱커와 AORCS 창구, 그리고 더 강도 높은 F-35, F-16 유로파이터 순환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중 순찰과 같은 문장에서 중요한 인프라 보호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플랫폼, 케이블 라인, 항만 시설, 해안 레이더에 대한 공통 프로토콜과 새로운 임무를 의미합니다. 셋째, 정보 공유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중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레이더 구조와 해양 감시 네트워크로도 데이터를 그림에 추가합니다. 네 번째로, 워싱턴의 강력한 존재 메시지의 주기성입니다. 2017년 유럽에서 B-52 또는 다른 중폭격기 플랫폼의 순환 배치는 공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소통과 억제의 수단입니다. 멀리서 탄약을 장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근처의 사소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러시아의 항공 해상 일정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라는 요소를 추가합니다. 다섯째,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위에 공중 방어 우산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전선에서 비행 안전으로 제시된 패트리어트, 삼프트와 같은 시스템의 전진 배치는 실제로 비행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배터리는 크렘린의 계획에 약간의 시간을 더하고 큰 위험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이는 위험 수익 곡선을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베를린의 역할은 물류의 중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철도 통로, 공급 노드, 유지 보수 및 수리 라인, 발트해와 폴란드 라인으로의 지속적인 흐름은 억제의 연료입니다. 독일은 말이 아닌 배치와 운영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한편 영국과 스칸디나비아는 영공과 해상 순찰에 빈틈이 없습니다. 발트해에 대한 프랑스의 가시성 증가는 남북 간의 조정을 강화합니다. 이탈리아의 에스토니아의 F-35 배치는 지중해 발트해 다리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억제는 지리적 위치가 아닌 시기의 산물입니다. 제5조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은 의도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동맹의 목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4조는 2번 발동되어 정치적 및 운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5조는 사건이 무력 공격의 정의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누가 그 기준을 원하겠습니까? 나토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잃을 것이 많다는 것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 관리가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산과 연쇄 반응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 주파수, 접근 출발 기하학 및 시각적 접촉 절차가 밀리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제5조는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위험합니다. 다음 위반은 더 낮은 고도에서 발생할까요? 그들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대신 또 다른 회색 지대가 나타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은 알려져 있습니다. 동맹의 반사신경이 빨라졌고 입장이 더 명확해졌으며 의사결정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푸틴의 시험 정책을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듭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 결과는 화면의 한 줄, 시장의 가격, 그리고 공장에서의 대기로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그 결과는 정치적 추진력과 기술 지원에 열린 채널입니다.
나토에게 그 결과는 기능으로서의 제4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전쟁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는 큰 실수의 징후입니다. 크렘린은 작은 위험으로 주요 신경계를 자극했습니다. 그 신경계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그 다음 날을 위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위반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정학적 의제의 최우선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푸틴에게 달력은 훨씬 더 도전적일 것입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